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사무실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7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철수했습니다.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한 민주당은 오늘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도 충청 지역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오전에 비대위 회의를 엽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0시에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결정적인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서비스 부문을 맡은 남궁훈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유료 이용자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도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과 대거 탈퇴 조짐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계엄령과 대피령을 발동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불리한 전세는 물론 국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상승의 원인인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전략 비축률을 또 풀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망이 암울해 민주당의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조합 추진위가 설립된 지 19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최고 35층, 33개 동, 5,700여 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지만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완연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압수수색 시도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 검은 돈이 민주당 대선 캠프로 흘러든 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장을 박차고 나온 민주당 의원들이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 집결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곧장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까지 시도하자 물리적 저지에 나선 겁니다. 본인 물품을 놔두고 본인이 사용했던 PC가 있다면 여기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데 그냥 다른 정당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저희는 압수 영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규정하고 또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에 진입하려는 검찰과 이를 막아선 의원단 사이 팽팽한 대치는 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심야 최고위가 소집된 후에도 상황 변화가 없자 검찰은 밤늦게 당사에서 철수해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이 임명된 지 10여일에 불과하고 사무실에 개인 물건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정치쇼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서 탈출구를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대표 대선 자금을 직접 겨냥한 파장으로 당이 발칵 뒤집히면서 원내 지도부는 국정감사 중단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 대응 방안과 국감 재개 여부 등을 한꺼번에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탄압, 무자비한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민주당이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오전 9시 의총을 열어서 결정 짓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의혹을 줄줄이 부각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쌍방울, 이스타항공, 대북코인 등 아직도 밝혀야 할 범죄와 비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이 또한 곧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또 김용 부원장이 이 대표 최측근인 만큼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을 거라며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민주당 대선 캠프에 흘러든 건 아닌지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전 인수.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의 검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급진전한 검찰 수사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감 파행은 물론 여야 대치도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측근인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에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대선 자금 정황을 잡고 이 대표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에 따라 민주당 상황도 급변할 수 있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과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대선 경선을 치르던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자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거나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선을 그으면서 자신과는 무관한 의혹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김용 부원장의 체포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김용 부원장 오늘 체포 소식 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전에도 김용 부원장 직접 언급하신 적도 있으셔서요, 측근으로. 일단 당 차원에서는 서해 피격 사건 감사원 감사와 뒤이은 검찰 수사를 비롯해 전 정권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 사정당국 칼날을 단일 대우로 막아서고는 있습니다.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선 자금 수사가 본격화한다면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때 이 대표를 도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까지 줄소환되면서 당이 급속도로 혼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용 부원장이 무혐의로 밝혀지거나 개인 비리로 수사가 일단락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한둘이 아닙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화했고 성남FC와 쌍방울그룹 수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부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이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 논란에 대선 때 이 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전재수 의원이 비판 목소리를 내자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물론 이런 발언을 놓고 친명 대 비명, 묵은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갈치 큰 갈치 배를 가르면 갈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전재수 의원이 못할 말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뭐 완전 대왕갈치 아니냐 싶으네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당이 받을 타격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취임 2달이 채 되지 않은 이 대표의 리더십을 좌우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새벽 0시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38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된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세력을 지칭한 것인지를 두고 추측이 난무했는데 민주당은 당장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기본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며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포도 풀고 싶습니다. 하여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당 지도부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북한 도발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한 당협위원장 얘기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또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치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는데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원외 인사는 민주당 전체라기보다 민주당 내 이른바 강경파를 지칭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인사는 문재인 총살감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언급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했던 발언도 다시 회자됐습니다.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북한을 옹호하거나 추종하는 세력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며 그런 부류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지에서도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국회의 협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이 몇이나 되느냐며 김문수 위원장에 이어 윤 대통령이 제1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매도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 나온 발언이라 이를 두고 더욱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카카오가 먹통대란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각자 대표 가운데 서비스 부문 등을 맡은 남궁훈 대표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는데요. 카카오는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 등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모든 이용자분들께 먼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 관계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카카오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이번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비상대책위원회, 재난대책소위원회를 맡아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판교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복구가 완료되면서 카카오 서비스 복구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대거 탈퇴 조짐도 보이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된 뒤 줄곧 접속이 막혔던 카카오와 다음메일. 사고 닷새 만에 주요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났던 SK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주요 카카오 서비스도 대부분 복구가 마무리된 겁니다. 카카오 측은 민감 장치인 서버 특성상 장비 점검 등 절차를 걸쳐야 해 전력이 다시 공급되더라도 단숨에 모든 서버가 정상 가동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되더라도 전송되는 데이터가 몰리면 일부 지연이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꺼번에 전원을 다 올려버리면은 이것도 또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다가 한꺼번에 전원을 잘못 올리다가 이제 장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복구 작업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먹통 사태에 따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화재 등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대신 다른 앱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탈카카오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는 카카오톡처럼 메신저 기능을 가진 라인 이용자 수가 이틀 만에 85만 명 증가하고 무티 네이버 지도 등 다른 카카오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앱들도 인기 순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사고 이튿날 카카오톡 이용자 207만 명이 이탈하기도 했지만 서비스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대부분 이용을 재개해 이탈 규모가 크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0년 출시된 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앱으로 성장한 카카오톡.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먹통 사태로 사회 곳곳에 적잖은 충격을 준 만큼 복구가 완료되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문제가 잘못 출제돼 응시자들이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행정법과 이름이 비슷한 행정학에서 문제가 출제된 건데요.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출제 오류라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지난 1일 진행한 공채 필기시험 전형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을 판단하는 NCS 50문항과 직무 관련 50문항, 모두 100문항을 치른다고 공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직무 관련 전공인 법학 과목 필기시험에서 엉뚱한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출제 범위인 행정법 대신 행정학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행정법이랑 행정학이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험장에서는 거의 찍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경영학이나 토목공학 등 다른 전공 과목에서도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가 여럿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험을 많이 봤었는데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부터 이게 경영학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당황스러웠고요. 토목공이나 행정학 그리고 법학까지 다른 수험생들도 비슷한 이제 의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공사 측은 법학 과목에서 출제 대행사의 오류를 인정하고 일주일 뒤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응시자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시험 뒤 문제지를 걷어가고 공개하지 않아 외부에서 직접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필기가 60%라 굉장히 비중이 큰데 이러한 출제 오류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공채 필기시험을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엔 당시 출제 대행사가 기술직 전기 분야 필기문항 전체를 2011년도 전기기사 검정시험에서 그대로 가져와 베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사가 대행사의 출제를 맡기고 기본적인 검수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문제 출제부터 검수까지 대행사에 위탁하는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 직원이 문제를 최종 검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 채용엔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대행사도 소규모 업체들이라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복되는 시험 출제 오류는 채용 공정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전문성 있는 대형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로 그렇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대행사에 따라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이 오락가락하면 공채 과정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명확한 출제 기준과 검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약 20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5,700여 대 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진행 과정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가 설립된 지 19년 만입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세대로 구성된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입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세대로 재건축됩니다.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가 적용됩니다. 재건축이 본격화한 시점은 2003년 추진위가 승인받은 이후부터입니다. 2010년 여러 차례 반려 끝에 정밀 안전 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이 표류하다가 2017년 8월에는 최고 49층으로 짓겠다는 정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35층 제한 룰에 걸려 계속 반려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최고층 수를 35층으로 낮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가 속속 완화하면서 사업 추진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곧바로 조합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조합 설립을 거쳐 서울시 건축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여의도 등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계엄령과 대피령을 발동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불리한 전세는 물론 국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의 한 항구에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대피선을 타려는 피난 행렬입니다. Здесь находятся две очеред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записывались в колл-центр. По правой стороне находится очередь на Олежке. 지난 9월 러시아가 전격 합병한 헤르손에는 6만 명 규모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Попрошу воспринять мои слова всерьез и воспринять их как максимально быстрая эвакуация. Город сдавать мы не собираемся, будем стоять до конца. Нацистов в город мы не пустим. 러시아군은 악전고투 중입니다. 지난달 동부 하르키우 전선이 붕괴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주 전선까지 위태위태합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등 4개 점령지를 전격 합병하고 자국 내에서 30만 명의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렸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합병 선언 직후 동부 요충지 리만을 탈환했고 이달 들어 헤르손에서만 50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습니다. 결국 5개월 만에 러시아 국가안보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주 등 4곳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총력 방어 체제입니다. Продолжаются обстрелы. Гибнут мирные люди. Неонацисты используют откровенно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методы диверсии на объектах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Устраивают покушения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푸틴 대통령은 자국 내 80여 개 지역 수반에게 군사작전 지원 등을 위한 생산 증대와 관련한 추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접경에는 이동 제한 명령도 발동했습니다. 사실상의 전시체제인데 이마저 실패할 경우 푸틴 대통령에겐 총동원령을 통한 전면전과 핵공격 같은 극단적 카드만 남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경제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또 풀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하고 수요 둔화로 경제 전망은 더욱 암울해졌다고 평가해서 민주당의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 이후 기름값 하락세가 주춤하자 내린 결정입니다. I've told my team behind me here to be prepared to look for further releases in the months ahead if needed. 언론은 이번 비축유 방출을 선거용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까지 바이든은 낙태 문제를 부각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경제 이슈를 최대 쟁점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response to Republicans who say you are only doing this SPR release because to help Democrats in the midterm? I've been doing this for how long now? It's not politically motivated at all.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애쓰고 있지만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놓은 10월 베이지북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제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요 둔화로 인한 경제 활동 부진을 예사롭지 않게 봤습니다. 잡히지 않는 물가에 미 연준이 네 번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란 전망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다음 달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확률을 95% 이상으로 점쳤습니다. 경제 이슈가 이번 중간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 연준마저 경제 전망을 암울하게 보면서 정부 여당의 선거 운동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네,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괌 쪽에 B-1B 전략 폭격기를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두 대의 전략 폭격기가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B-1B입니다. 네.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두 대씩 총 4대가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이 B-1B는 미군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히는데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고 최대 속도가 마하 1.2, 시속으로는 1530km에 달해서 괌에서 이륙을 하게 되면 2시간 이내에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또 폭탄과 미사일을 61톤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요. 북한과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라고 기사에서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B-1B를 전진 배치하는 건 북한에 대해서 더욱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었고요. 또 더불어 한국에 대해서는 핵 우산 보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합니다. 과연 B-1B가 이달 31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되는 한미 공중연합훈련에도 참여할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 기사에서는요. 현재로서는 참가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도발 수위를 더 올린다면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오전입니다.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서 탈북어민 북송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12시간 30분 정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중앙일보 기사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노 전 비서실장의 소환을 두고 이번 사건 피고발인 중 문재인 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조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노 전 비서실장의 소환을 두고는 2019년 탈북어민 납포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를 안보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주재한 배경이 주요 수사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강제 북송을 결정하는 과정에 윗선이 있는지 이 여부도 수사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사에서는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의 윗선이라고 표현할 인물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출소 직전에 또 다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관련해서 이제 화학적인 거세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서울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성도착증 환자가 적용 대상인데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전에 15년형을 선고받을 당시로 보면 화학적 거세 시행 전 시기이긴 하지만 검찰이 이번에 새롭게 공소를 제기할 성범죄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관련법 시행 이후 화학적 거세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 62명이었는데 그 이후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최장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약물 투여를 중지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서 바로 출소시키지 말고 재범 위험성을 낮출 종합적 시설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에 더블링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제목 보시면요. BQ1과 BQ1.1이 국내에서 검출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올겨울 떼지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가장 많이 검출되는 변이는 지난 여름 6차 유행을 주도했던 BA5입니다. 하지만 검출률이 이제 점차 줄고 있는데요. 10월 둘째 주 기준으로 보자면 89.3%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변이들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BF7의 비중이 이제 3%를 넘어섰고요. 미국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BQ1과 BQ1.1도 국내에서 하나둘 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변이들이 검출되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올겨울 오미크론 변이 때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은 어떤 변이가 겨울철 유행을 이끌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다만 대유행이 오더라도 그 규모 자체는 지난 6차 유행 수준은 아닐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변이가 늘긴 했지만 사람들도 이제 충분한 면역을 갖췄기 때문에 유행 규모는 제한적일 거라고 본 겁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병합을 선언했던 4개 주에 지금 계엄령을 내렸다. 이런 제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죠.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4개 주를 러시아 연방에 병합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이들 4개 주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법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엄령은 현지 시각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동과 공개 집회를 제한하고 검열을 더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리해진 전황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배수진을 친 격이라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계엄령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을 겁주려는 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입장을 냈는데요. 4개 주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라면서 러시아는 법적 권리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로 월드컵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10월 20일인데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20일에 개막을 합니다. 딱 한 달 남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보이는데 이 두 선수의 콤비가 이제 기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카타르 월드컵에 가게 될 대표팀 26명의 명단은 다음 달 12일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사진에서 보고 있는 손흥민, 김민재 선수는 큰 부상만 아니라면 합류가 확실시 되는데요. 기사에서는 한국이 공격과 수비에서 월드 클래스 선수를 갖추고 나가는 첫 월드컵이라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최해서 4강에 올랐던 2002년 월드컵을 제외하고 원정에서 8강 이상의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월드컵에서 3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 이번 대회에서 1골만 더 넣더라도 한국 선수 중 월드컵 본선 득점 순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한편 김민재 선수는 이번 월드컵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처음 진출한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바로 적응하고 또 맹활약을 펼쳐주는 것처럼 이번 월드컵 무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드클래스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춘 우리 대표팀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우루과이전, 또 가나전, 포르투갈전 이 3경기 모두에서 빨강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거둔 6승 중에 4승이 빨강 유니폼을 입고 뛴 경기였기 때문에 네. 기사에서는 행운의 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2002년 월드컵 당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때 4강 신화를 넘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처음으로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0%대 접종률에 머물고 있는 고령층은 물론이고 13세 이하 어린이의 독감 예방접종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독감은 이전보다 유행 규모가 크고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유행한 2년여 동안 독감 환자가 급감해 자연 면역 형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2월은 돼야 발령되던 독감 유행주의보는 올해 이례적으로 석 달 이른 9월에 내려졌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에도 어린이와 고령층 같이 무료 접종 대상은 물론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일반 성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데 요즘 그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폐렴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맞으러 왔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38에서 40도 정도의 고열과 오한을 포함해 근육통과 두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와 고령층, 임신부와 만성질환자 등은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에 걸리게 되면 독감의 합병증이 아주 크게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들은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행 중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참여율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려 독려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가운데 생애 최초 접종이라서 2번 맞는 대상자는 40%, 1회 접종 대상자는 30%가량인 어린이 접종률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접종 대상자는 물론 고위험군과 함께 사는 가족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은 합병증도 예방하도록 폐렴 구균 백신까지 맞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2만 명대 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4,7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발표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모든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됐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최상위 경계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The committee's view is that COVID-19 remain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I agree. 지난주 열린 긴급위원회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만장일치로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됐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억 2,200만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WHO에 보고된 사망자는 650만 명에 이릅니다. 최근 전 세계 하루 확진자는 26만 3천 명, 한 주간 사망자는 856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And there is still too much fear that termination of the fake might aggravate existing inequalities in access to vaccine or therapeutics and might demobilize all the efforts engaged to prepare for a future pandemic.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방역 완화로 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WHO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300개 이상 보고됐다며 이들 가운데 새로운 조합이 나타날 경우 심각한 면역 회피력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늘 아침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5도로 어제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밤한때 대기 정체로 인해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5도, 대구는 3.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 남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 전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일방적 통과는 안 된다고 항의하면서 회의 개의가 40분 넘게 지연된 겁니다. 세 번씩이나 날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자격이 없지? 간신히 열리기는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 나타났는 게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 언론중재법, 그때 법사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거 이게 다 지금 무리가 돼가지고 문제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때 다 무리해서 처리하신 거예요. 부동산 3법. 여당 의원님들이 이것을 안건조정위원회 해부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 해부한 것은 이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국회법상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술책밖에 안 되고 입씨름 끝에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의결에 나서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며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날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으로 밀고 위원장님 지금 찬성하는 의원들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무슨 이건 원천 무효입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찬성하며 양곡관리법은 농해 수위를 통과했습니다. 유양권은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회 참 부끄러워요. 상임위 통과 이후에도 여야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재정 부담을 늘리고 오히려 쌀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 전술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세금 1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쌀 의무 매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법사위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포사격 도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포사격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북한의 생각을 추측하지 않겠다며 이번 주 내내 이어진 포격은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과의 핵 공유와 관련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 자위대 관함식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해군 참모총장이 일본 관함식 기간에 현지로 출장을 가지만 관함식에 참석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의 일본 출장 계획안입니다. 제18회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WPNS 회의 참석과 우방국과의 대화 등을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5박 6일 동안의 출장이 계획됐습니다. 이 총장은 5일과 6일엔 양자대담과 환영 행사 등에 참석하고 이후 이틀간 WPNS 본회의에 참석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의 출장 기간인 6일, 일본에선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 관함식이 열립니다. 역대 해군 총장들은 영국과 중국, 러시아와 태국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 이 총장의 출장 계획엔 일본 국제 관함식 참석 일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관함식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해군 참모총장의 관함식 참석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를 단 함정을 일본 총리가 사열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월 관함식 초청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한일 관계 개선 차원에서 참석하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었지만 최근엔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 때도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우길기 개양 논란 끝에 불참했고 우리나라의 해군 총장격인 해상자위대 막루장은 관함식엔 참석하지 않고 해군 심포지엄에만 참석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점이 될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 열린 여당 내 이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핵 공격에 대비해 피난시설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면에 대두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核攻撃等のより過酷な攻撃を想定した施設についても、北朝鮮の情勢等を鑑みれば、現実的に対策を講じていく必要があるとの問題意識を持っています。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일본 정부는 올 연말 3대 전략문서 개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기 담길 내용은 2달간 이어질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의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입니다. 자민당은 상대가 공격에 착수하면 반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하고 그 대상도 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적의 지휘부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입니다. 反撃能力については保有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どういう反撃能力を持てば日本を国民生活をそしてまた国民の生命財産を守れるか。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 자체부터 신중합니다. 보유할 경우라도 공격에 착수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지금의 방위비를 2배 규모로 늘리겠다는 자민당 안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基本的には借金を重ねるのではなくて税に求め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国民の皆さんに負担を求めるとすればやはり国民の理解を得ることが重要でありますから 자민 공명 양당은 실무진과 전문가뿐 아니라 고위급 협의까지 논의를 가속화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습니다. 방어에서 반격으로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카카오 먹통 대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상안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한테도 보상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예,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이런 유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내놨고요. 네. 사실 뭐 카카오 내부 내에서도 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마라톤 회의를 계속하면서 재무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결국 보상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실은 유료 서비스는 오히려 보상이 쉽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멜론 같은 음원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구독을 하는 서비스들은 사실은 기간을 연장해 주면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데 네. 이제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양한 API라 그러죠. API란 게 지도라든지 혹은 뭐 티켓 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피해가 입은 부분 혹은 가맹점주들이 피해가 입은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카운트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뭐 지도도 있고 예약도 하고 많은 분들이 카카오를 통해서 예약을 확인도 하고 이런 결과들을 거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기업이 이런 큰 리스크, 큰 위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1년 이상, 한 하루 이상 이렇게 셧다운이 되면서 생긴 문제들이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메일 같은 것도 다음 이메일, 카카오 이메일이 사실은 어제까지, 그제까지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그 이메일을 못 받음으로써 인한 피해들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서비스가 굉장히 많고요. 유료 서비스도 있지만 무료 서비스 그리고 API라는 그런 맵이라든지 이런 티켓 예약 같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유료는 오히려 계산하기 쉽지만 무료 네. 부분에 있어서 계산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 피해도 직접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사례라든지 자료도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보상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 그게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이게 무료 서비스란 게 이것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얼마나 봤다라는 것을 사실 소비자들이 약간은 입증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요. 카카오가 이번에 서비스 중단했는데 이것 때문에 무료 서비스가 어떻게 실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을 거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이번에 선례가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떠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같은 상황에는 카카오 자체가 제 생각에는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플랫폼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떤 금전적 손실이 있는지 이 흔히 말하는 리스트를 정해야 되는데 이 리스트 자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리스트를 정하도록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요청을 하고 이 소비 금액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이런 방안을 추구하지 않을까. 만약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또 흔히 말하는 소송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소송에 걸리면 변호사들이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금전적 비용, 변호사 비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국은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 잡아서 대응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아마 강구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과 기자회견에 카카오 총수죠. 김범수 의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24일 국정감사에는 출석을 한다고 하죠. 예, 사실은 이번 사태 때문에 카카오의 지배구조가 변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결국 지배구조가 흔히 말하는 김범수 의장의 책임 경영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책임 경영을 감시하는 다양한 외부 조직들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실은 지금은 김범수 의장이 경영에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장이라든지 이런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네. 이제는 직접 관여를 해서 지금 갑자기 사실 카카오 10년 만에 굉장한 대기업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례 없는 대기업 수준으로 컸는데 네. 이것들에 대한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어떻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조직력을 가지고 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국정감사에서도 뭐 김범수 의장의 책임도 묻겠지만 네.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지배구조를 가져감으로 통해서 이런 플랫폼 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다고요. 사실 이게 영국의 인플레이션
뉴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10.1%가 나오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그 말은 영국도 긴축을 할 그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커졌다는 이야기고요. 영국이 긴축을 하면은 뭐 미국 역시 비슷하게 이제 긴축을 해야 될 인센티브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운이 돼야 결국은 긴축을 하는 폭이 좀 줄어들 텐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운되지 않고 영국 같은 나라, 유로존 같은 데서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됐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이 결국은 주식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앞으로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번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제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발표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흔히 말해 영업이익 지난 분기 성과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긴축 우려들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내년 연말쯤에는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내년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네. 보고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뭐 2024년에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이게 사실 물가 안정을 해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아까 영국 인플레이션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왜 그렇게 높게 나왔냐?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밀가루라든지 혹은 흔히 말하는 비료 같은 것들도 우크라이나에 많이 수입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결국 타격을 입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이런 영향을 보이고 있고요. 유로존 전반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좀 상당 부분 있고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전쟁이 사실 끝나지 않는 한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이게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요인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2%라는 거는 사실 중립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이 타겟으로 하는 인플레이션인데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뭐 1년은 쉽지 않고 뭐 2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지금 왜냐하면 뭐 다른 요인들, 뭐 부동산 가격 같은 게 조금 하락하고 있어서 있긴 한데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물가 상승세가 좀 약해질 거란 근거도 또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가격, 흔히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그렇고요.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흔히 말해서 몰기지라고 그러죠. 미국 같은 경우 몰기지라 그러는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집에 대한 수요를 급격하게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수요가 감소되면은 결국은 건축하려는 수요도 감소되고 이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 역시 아직까지는 사실 좀 사람들이 좀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은 부동산 가격보다는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것은 임대료거든요. 부동산 임대료인데 지난달 인플레이션 기준을 봤을 때 이 흔히 말하는 임대료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임대료가 기여한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하고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임대료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지라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거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하지만 네. 임대료가 잡히지 않는 한 그리고 임금이 잡히지 않는 한은 인플레이션이 진짜 하락기 흔히 말하는 꺾여서 쉽게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영국이 이제 그 물가 상승률, 이 물가 자체가 10%를 넘었다 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영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2차례 연속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 빅스텝 이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 사실 영란은행이라고 얘기해요. 영국의 중앙은행의 이야기는 다음 달에 아마 11월쯤에 인플레이션 피크를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등을 위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최근에 뭐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요동을 치면서 유가 같은 것들이 이제 결국 감산 때문에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전쟁이 장기화 이런 우려들이 되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11월 피크를 찍는다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게 실현될지 안 실현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파운드와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짐으로써 네.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있다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국
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이 달러를 주고 사야 하는 다양한 물품들의 가격이 파운드로 바꿨을 때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반영이 되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 식료품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식료품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고 수입 물가가 결국은 이 식료품이 단절이 되고 비료까지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작황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굉장히 곡물 가격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기간에 뭐 꺾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이게 지정학적 요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이 영국이고요. 영국에서 인플레 10.1% 나오는 다음 달도 두 자리 숫자라고 이야기하죠. 10.1%보다 높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역시 적극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고 한동안 뭐 금리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지지 않는 한에는 한동안 금리를 쉽게 떨어뜨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상징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19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이제 어제 뭐 저녁에 큰 뉴스가 나와서 이제 음마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계획안이 가결됐다, 통과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층수는 이제 35층 미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부터 이제 싸워왔던 내용이죠. 음마아파트 측에서는 50층까지 지어야 이제 수익성이 난다. 왜냐하면 워낙 큰 대단지고 이 대단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그리고 음마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큰 아파트 그 평수 자체가 그렇게 큰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기여금을 좀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통과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새로 오면서 이런 재건축에 대한 기조를 전반적으로 풀어주고 있고 이런 기조를 풀어주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공공시설 특히나 이제 공원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통과는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좀 이야기하면은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음마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서 옆에 있는 특히나 이제 강남이나 여의도에 있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주택 가격에 흔히 말하는 집 가격에는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최근 이거는 좀 다른 이슈지만 최근 뭐 레고랜드 사태 이야기 나면서 부동산 PF가 경직됐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부동산 PF란 것은 결국은 건설 자금을 중간에 대거나 뭐 오래되거나 이러한 증권사의 어떤 자산 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PF 시장이 완전히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르면서 사실상 다른 단지 역시 이렇게 쉽게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느냐. 특히 인플레이션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요.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그렇다면 건축비 상승 역시 동일하게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승하고 자본 조달은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부동산 PF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 자본시장은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단기간에 뭐 재건축 호재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이 재개발 단지들에 대한 어떤 하방 저지선은 이번 계획을 통해서 조금 보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뭐 재개발이 빠르게 된다든지 속도를 붙여서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푸르밀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사업을 종료하고 전 직원을 해고하기로 하면서 파문이 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폐업이 아니라 그 사업 종료를 택한 배경을 놓고요.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법인세 관련해서는 이연 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 과세란 것은 올해 내가 적자를 보면은 내년에 이연해서 흑자가 나더라도 적자 흑자를 상계해서 순 부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적자 흑자를 상계한 순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라는 그런 과세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뭐 1년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1년 이상 해주기 때문에 아마 푸르밀이 이러한 혜택을 보지 않았냐, 적자를 봄을 통해서 세금을 안 낸 어떤 혜택을 봤을 텐데 만약 폐업이나 청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세금 혜택을 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기업이 영속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순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뭐 흔히 말하는 경기 변동적인 요인에 따라 있는 거고, 그래 평균적인 내용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게 되고요. 영업을 못 하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가정, 기업 세금에 대한 가정 자체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냐. 사실 이게 회계 장부를 정확하게 보고 이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다가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특히 이제 전문 경영인에서 오너 경영인을 바꾸면서 영업이익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되고, 이 적자로 전환이 됐을 때 꽤나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하는 청산을 택하게 된다면 바로 이에 대한 과세를 물어야 되고요. 네. 이에 대한 과세를 물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뭐 가져가는 돈이 떨어지게 되겠죠. 가져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많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용어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폐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종류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까? 사업 종료란 것은 네. 이제 회사는 끝내는 게 아니고요. 폐업은 회사를 단절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사업 종료를 한다 그래도 다른 사업을 사실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회사가 뭐 하나의 비즈니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프리미엄 자체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이 흔히 말하는 인구 감소에 따른 흔히 말하는 섭취량 감소를 예측하지 못하고 다각화를 못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네. 비즈니스란 거는 다각화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낼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 종료란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청산을 하게 되면은 네. 회사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회사가 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영속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과세 근거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서 돈을 많이 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업 종료를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게 된다면 직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로 하면서 지금 파문이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사업 종료를 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폐업한다는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이 과세 혜택을 본 게 있으면 무한정 연장을 해주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과세란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국세청이 그러니까 무한정 트랙다운 한다 그러는데, 무한정 세금을 얼마 내고 이런 걸 쫓아갈 수가 없고, 네. 10년 이상 된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세금을 덜 내고 더 내고를 추정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과세 이연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더 이상 과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정확하게 이제 회계 장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 종료를 해놓고 어느 정도 이따 폐업을 하는, 네. 폐업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인경제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나 변동형 비중이 큰 전세자금 대출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는 가계대출자들이 져야 하는 이자 부담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금리 인상 속도가 특히 가파릅니다. 이미 지난 8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6.24%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재 주요 4대 시중은행의 내부 1등급 기준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7%에 육박합니다. 고신용자가 대출을 받으려 해도 조만간 5%대는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인들이 돈이 급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금리가 7, 8%까지 오른 상황이라서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무섭게 오르는 금리에 신용대출 상환액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지난달 2조 1천억 원 감소해 9월 기준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내리막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상황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 가운데 무려 94%가 변동금리형으로 집계됐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 한 시중은행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6억 원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년 새 월 이자액은 132만 원에서 259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한 7점대 후반의 금리가 예측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신용대출의 금리는 전세 대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점대 극후반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서민들의 이중고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온라인에서 선입금을 요구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중고 사기에 당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같은 전화번호를 서로 다른 이름 10개로 돌렸으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포착됐는데 접수된 피해 신고만 300건에 달합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근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 휴대전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는 1991년생 윤모 씨. 원가보다 싼 가격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곧바로 선입금했지만 송장을 보내준다는 문자를 받은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신분증을 당당하게 이제 보내주고 그 중고나라 카페에서 거래했던 이제 내역들이 쭉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늘 활동을 이제 해 오신 분이길래 이제 믿고 거래를 했던 거죠. 사기가 의심돼 피해 신고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이미 윤 씨에게 당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윤 씨 휴대전화 번호가 또 다른 중고거래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계좌번호나 휴대번호에 특정 번호가 반복적으로 돼 있거나 또 휴대번호가 제가 당한 저한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휴대번호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 취재진이 피해 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사기범은 이름 10개로 53개 전화번호를 돌려가며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뒷자리가 똑같은 번호도 10개나 확인됐는데 범행을 위해 일부러 같은 뒷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걸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도 6개 은행 계좌 29개를 번갈아가며 이용했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사이트 더치트 집계 결과 이들 10명의 명의로 접수된 피해 신고만 300건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로 휴대전화 등 고가 상품을 미끼로 삼았지만 식사권 같은 소액 품목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 아버지 생신인데도 심지어 생신도 이번에 환갑이셔서 아버지한테 고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라센나가 제일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고르셨는데 황당했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분증과 물건 인증 사진 등만 보고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지금 현재 있는 판매자가 조금 문제가 있는 판매자가인가 아닌가를 애플리케이션에 조금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전국 20개 이상 경찰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데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도 많아 수사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되도록 선입금을 하지 말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보다는 중고거래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김포 통진읍의 한 사거리에서 한 60대 여성이 길을 건너다가 지게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게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인근 차고지로 차를 옮기던 중이었고 여성을 보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동작동 동작대교 진입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는데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와 동승자 모두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확인해 조만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타선이 폭발한 키움이 KT를 완파하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키움은 1회 푸이그의 선제 3점포를 시작으로 KT 선발 고영표를 3회에 일찌감치 강판시키면서 대량 득점에 성공해 9대2 완승을 거뒀습니다. 키움은 LG가 기다리는 플레이오프까지 1승을 남긴 반면 KT는 홈에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오늘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컨트리 클럽에서 개막해 4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에는 손목 부상을 털고 2달 만에 복귀하는 디펜딩 챔피언 고진영을 비롯해 태국의 티티꾼과 호주 교포 이민지 등 세계 랭킹 1, 2, 3위를 비롯해 총 78명이 출전합니다. 고진영 선수의 각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랭킹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경기력이 뒷받침된다면 언제든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도 너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고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저도 열심히 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싶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는 60초 후에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볼에 닿는 공기가 다소 차갑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1도로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하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9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6.1도, 대전 3.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구 21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기질이 양호하겠지만 밤부터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주말까지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